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한국관 프로그램으로 신혜원 감독님이 기획한 미래학교의 11번째 생성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전에 생성대화가 미래학교 참가자들 중심으로 그 진행됐던 프로그램을 이렇게 중심에 놓고 대화를 나누어 왔는데요. 이번 대화의 구성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자면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의 주최기관이기도 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아르코 미술관이 미래학교 파트너로 오프닝 행사와 또 일부 생성대화 장소를 함께 제공을 했는데요. 이렇게 미래학교에 대한 공감과 그리고 또 지지의 뜻으로 생성대화를 통해서 초대 손님을 모시고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미래학교와 직접 관련된 케이스도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제도기관인 학교와 미술관의 운영에 참여하면서 관여하면서 사회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대안론적 방법론을 모색해온 분들입니다. 베니스 비엔날레 미래학교를 통해서 학교와 미술관이라는 이전에는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분야의 전문가들이 만나게 된 건데요. 서로의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열린 대화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서로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미래학교의 영역도 조금 더 확장되길 바라고요. 그럼 대화에 앞서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각자 자기 스스로 소개하는 시간으로 하죠. 네, 제가 일단 대화를 시작했으니까 저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모더레이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임근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배경이 제가 일하고 있는 아르코 미술관인데요.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주최기관인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미술관이고요. 그리고 또 서울 대학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74년도에 미술회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했고요. 당시에는 이제 동시대 미술을 전시하는 몇 개 안 되는 기관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현재도 기획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공공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자기주도적으로 운영되는 레지던시형 창작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우리 한국 미술 생태계 건강한 형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순서대로 소개를 할까요? 가나다 순으로 할까요? 김성은 선생님, 김성은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남준 아트센터 관장 김성은입니다. 아,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백남준 아트센터는 뒤쪽에 보고 계시는, 게 백남준 아트센터고요. 백남준 아트센터는 백남준 작가와 또 지금 동시대 미디어 아트를 중심으로 해서 실험적인 예술 활동 또 창의적인 학술 활동 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경기도의 공공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백남준 아트센터는 경계를 넘는 미술 또 관계를 쌓는 미술관을 비전으로 삼고 열심히 미술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즐거운 대화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주 부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에 위치한 아트선재센터의 부관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혜주입니다. 아트선재센터는 98년도에 설립된 사립미술관이고요. 그 설립 이후에 다양한 새로운 국내외 작가들의 창작 지원과 그 전시를 기획해 오고 있고요. 저는 이 미술관에 2017년 7월부터 합류해서 전시 기획과 기관 운영을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엄윤미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C프로그램이라는 벤처 필란트로피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 엄윤미라고 합니다. 아르코 바로 옆에 예전 센터 건물인 002로
4층에는 이제 저 다음으로 아무도 소개하실 이성원 선생님이 이끌고 계시는 거꾸로 캠퍼스가 있고, 그 아래층에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스토리 스튜디오와 스토리 라이브러리라는 어떤 실험적인 공간이 있고요. 이 공간을 운영하게 된 이야기는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는 2015년부터 다양한 어떤 새로운 교육, 또 새로운 성장의 기회, 경험 같은 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투자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술관과 학교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재밌는 키워드가 만났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영상을 보시게 될 분들은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금 토요일 아침에 좀 느긋하게 만나 있으니까 커피 마시면서 얘기 나누는 것처럼 네. 또 이렇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대화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원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교육실험실 21에서 운영하는 거꾸로 캠퍼스 대표 이성원입니다. 우리의 학교는 2017년에 개교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 실험학교로서 사실 공교육 자체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교육, 미래 어떤 학교로서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역량 중심의 교육을 실제 이제 구현해가고 실현해가는 학교입니다. 사실 학생들에게 21세기의 학습자로서 어떤 역량을 지녀야 할까 계속 고민하고 그것을 저희들은 미래를 잘 살아가기 위한 능력으로서 협력적 문제해결 능력이라고 저희들은 정의하고 지금도 아마 그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계속 구현해 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살짝 덧붙이자면은요. 그럼 엄윤미 대표님하고 이성원 선생님이 지금 그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실제적으로 오피스를 한 건물에 쓰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아르코 미술관이 바로 같은 공원 내에 지금 위치하기 때문에 저희는 물리적으로 네. 이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를 비롯해서 김성은 관장님하고 또 김혜주 부관장님은 저희가 지금 세 개 기관이 함께 그 기획한 컨텐츠를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다정한 이웃이에요. 네, 그래서 공간적으로 가까운 이웃과 또 공동의 활동 지향점을 가지고 또 연대의식으로 한데 묶인 그런 이웃이 함께 모인 결국은 지금 이웃들의 모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학교하고 엄현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학교와 미술관이 굉장히 재밌는 키워드가 오늘 될 텐데요. 그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은 발생학적으로 이게 근대라는 시대가 낳은 제도기관이고 그리고 또 근대 시민의 교양을 쌓는 일종의 훈육기관의 역할을 또 해왔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회 구성원을 제도적 시스템에 적응하도록 돕고 또 나아가서는 적자를 또 걸러내는 그런 제도적 인증기관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 미래학교를 계기로 해서 또 대학로의 이웃과 미술관의 이웃이 모여서 미래학교가 제시하는 배움, 연대, 교류, 공유 이런 키워드를 확장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진행 순서를 잠깐 소개하면은요. 우선 그 학교와 미술관이란 제도기관이 이제 팬데믹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그 큰 화두를 가지고 이런 노력과 또 실험의 일환으로 시도되고 있는 이제 여기 모인 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와 미술관이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주체이자 조력자로서 서로 어떤 점을 서로 공유하고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주제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하자는 의미로 다음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미션으로 배움과 놀이에 투자한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C 프로그램의 엄윤미 대표님이 학교와 배움과 놀이에 대한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제가 몇 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네네. 네, C 프로그램은 뭐 그 다음 세대, 특히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 건강한 성장 이런 굵직굵직한 키워드를 가지고 기금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험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고 때로는 같이 기획을 하고 또 프로젝트를 같이 끌고 가는 그런 경험을 해왔는데요. 크게 플레이 펀드와 러닝 펀드, 아까 놀이와 배움이라고 아마 말씀하셨던 것이 플레이 펀드와 저희가 러닝 펀드를 운영을 해왔기 때문인데, 흥미로운 것은 플레이 펀드에서는 미술관을 직접 지원하기도 하고 미술관과 협업하기도 하고 미술관이라는 공간을 활용하기도 한 사례들이 있는 반면에, 학교라는 키워드는 주로 러닝 펀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일을 해왔어요. 근데 가운데 교집합 안에 크리에이티비티가 있는 걸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이게 일의 편의를 위해서는 팀을 나누고 기금을 나눌 수 있지만 과연 이 개념이 이렇게 떨어져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여러 차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가 오늘 초대를 받게 된 것은 2020년에 미래학교라는 책이 출간됐기 때문인데요. 그런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고 또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운인데, 이렇게 새로운 시도들을 우리만 알고 있기는 너무 아깝지 않나? 라는 마음으로 사실 정리를 한 책이었어요. 근데 아까 관장님께서 그 근대 제도로서의 학교와 미술관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근대에 출발하여 미술관도 학교도 나름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오기도 했지만, 최근 과연 그 근대의 개념으로 시작한 이 제도로서의 기관들이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근대적인 생각이고 이젠 전혀 다른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학교가 이제 사라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도 저희는 받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굉장히 그 굵직한 답은, 학교를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답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근대로부터 면면이 이어져 온, 우리가 딱 떠올리는 어떤 건물과 교실과 선생님과 커리큘럼과 수업 시간, 그리고 어떤 시스템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학교는 어쩌면 미래에는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라는 것을 어떤 배우기 위한 과정, 그리고 배움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로 정의한다면 그 학교는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학교라는 단어를 쓴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떠올리고 있고 아마도 우리가 다녔던 이렇게 어떤 견고한 조합으로서의 학교가 아니라 개념으로서의 학교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을 어떻게 풀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간과 수업과 어떤 전문가와 또 어떤 학교라는 시스템과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책을 썼는데, 결국 하고 싶던 얘기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학교가 담장 안에 어떤 네모난 건물로 몇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학생들이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학교라고 한다면 학생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찾고 해결하고 만드는 존재가 되고, 선생님들은 그것을 돕고 성장을 돕는 사람으로 변화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사와 교과서가 그 배움의 원천의 전부가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수많은 자원들이 다 그 배움의 원천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담장을 넘나들면서 일어나는 곳을 우리는 커다랗게 학교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2020년 1월에 출간이 됐는데, 그리고 바로 팬데믹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빠르게 이렇게 학교라는 굉장히 공고하게 교실과 교사와 교과서와 수업과 시험이 더해진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이 다르게 생각해 볼 기회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거의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수업을 해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수업하고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이 꼭 붙어 있지 않아도 되는 거였나?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뭔가 다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얻을 수 있었던 그 어떤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구나. 우리가 다 하나를 뭉쳐서 생각했을 때는 다 같다고 생각했지만, 그중에서 수업이라는 것은 온라인이 되고 또 가정으로 많은 것들이 이양되다 보니까 학교가 해주고 있던 역할들이 거꾸로 많이 또 드러나게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쓰고 또 지난 1년, 2년 동안은 또 더 많은 생각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진화되고 발전되어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즘은 그렇게 넓은 개념에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넘나들며 배울 수 있고, 지금처럼 학교가 문을 닫고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너무 많은 것들이 가정의 자원에 기대게 될 때 그 격차가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학교가 이때까지 해왔던 공공의 플랫폼 역할만큼이나 또 제3의 공간으로서 누가 이런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저희는 도서관이 그래도 가장 공공성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고 또 중요하게는 사회적으로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선은 사실은 저희는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은 모두 제3의 공간으로서 이렇게 유의미한 공공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도서관으로부터 출발한 거는 사실 저희와 같이 새로운 실험을 하는 입장에서는 도서관이 새로운 컨텐츠를 결합해서 실험을 하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실험들이 미술관에서는 또 전혀 다르게 전개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담장을 넘나드는 어떤 학교라는 새로운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기관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학교가 제가 기존의 학교와는 다른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도서관도 아마 우리 도서관 하면 머릿속에 있는 어떤 공간과 경험과는 저희는 좀 다르게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019년 12월에 문을 연 전주의 청소년 전용 층이에요. 그래서 책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고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도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매일매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뭔가 녹음을 하거나 음악을 만들 수도 있고 뭔가를 탐색할 수도 있고 하는 공간이고 이것은 가장 최근에 문을 연 수원의 슬기샘 어린이 도서관 안의 트윈 세대 공간이고요. 역시 개념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창작존이에요. 많은 재료와 또 창작할 수 있는 테이블과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고 어른들은 그냥 지켜보고요. 뭔가를 가르치거나 수업을 하진 않습니다. 운영자들이 지켜보는 안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지금 문을 연 지 몇 주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일요일이나 토요일에는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도 배움이고 이 배움과 학교의 배움이 과연 분리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이런 새로운 경험들, 특히 굉장히 창의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그런데 가정의 어떤 환경에 따라 너무 격차가 나는 경험들을 공공 플랫폼 안에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이제 저희의 학교에 대한 실험을 시즌2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하기 위해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사진의 옆방인데요. 여기가 그 아르코 옆집 001호 3층에 있는 스토리 스튜디오고요. 여기서는 그 아이들이 작업이라는 것을 하는 경험을 저희가 관찰을 하는 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실험을 도서관에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문을 연 스토리 라이브러리는 탐색이라는 키워드로 그러면은 탐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과 탐색과 만남이라는 중요한 경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것을 1차적으로는 도서관이라는 플랫폼에 앞에서 보셨던 전주나 수원 같은 공간으로 구현을 하고 콘텐츠를 넣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실험들을 미술관과도 함께하고 학교와도 함께하고 정말 많은 기관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 학교라는 개념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기존에 그냥 학교로 생각한다면 미술관은 한 번씩 체험학습을 나갔다 오는 곳 혹은 특별한 견학을 가는 곳 혹은 미술 책에만 있던 그림을 직접 보러 가는 곳 정도의 굉장히 직접적인 협업이 가능하겠지만 학교의 개념도 넓혀서 생각하고 미술관의 개념도 넓혀서 생각한다면 훨씬 더 많은 새로운 함께 할 수 있는 거리들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거꾸로 캠퍼스와 굉장히 가까이 지내고 또 거꾸로 캠퍼스를 많이 응원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개념으로서 커뮤니티로서의 학교, 넘나들며 배우는 어떤 학교,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고 선생님은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계신 학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문을 열게 됐지만 이제 뒤이어 임근혜 관장님 말씀 듣고 또 이성원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이 얘기들이 조금씩 더 구체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그 오픈하신 도서관
수원 도서관 등등 굉장히 흥미로운데 저희 지금 바로 이웃에서 이런 그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토크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 미래학교를 책자를 읽어보게 됐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데에서도 학교를 하나의 공동체로 또 다시 정의할 수 있다는 말씀도 저희가 사실은 다정한 이웃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진행하는 세 개의 기관이 공통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미래학교 책에 나오는 여러 개의 키워드 중에 뭐 언러닝이라든지 디스쿨링이라든지 뭐 연결과 배움 그리고 또 뭐 경험의 큐레이션이란 그런 주옥 같은 말씀들도 용어들도 사실 지금 미술관에서도 굉장히 자주 이제 뭐 언급되는 용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공통점이 학교랑 미술관이 겹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연결될 지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그리고 또 모두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최근에 그 미술관의 기능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변화의 방향성이 많이 감지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술관 그럼 전통적으로 역사에 남을 미술사에 남을 옥석을 가리는 그리고 승자의 관점으로 역사를 쓰는 그게 이제 기존의 방식이었는데요. 이런 방식에 대해서 되게 많은 반성들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그 눈에 뜨는 뭐 사건 중에 하나가 미술관이 이제 우리나라도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미술관이나 그리고 또 백남준 미술관도 백남준 아트센터도 시행하고 있지만 최고의 작가를 뽑고 또 이렇게 상을 주는 그리고 그럼으로써 또 아트 스타를 탄생시키는 시상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베니스 비엔날레 같은 경우도 이게 국가별 경쟁 시스템이잖아요. 말하자면 국가대표를 내세워서 국가 간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행사인데 이런 그 시스템에 대해서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재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영국의 테이트 미술관도 거의 그 영국을 대표하는 동시대 미술관인데 테이트 미술관에서 터너 프라이즈라는 그 최고의 한 해의 가장 우수한 활동을 보인 작가한테 상을 주는 상에 4명의 후보가 올랐는데 그 후보들이 이제 시상을 통해 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한테 주는 그 최고의 상을 자기네들이 거부하고 네 명이 공동 수상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출을 하고 또 그게 또 심사위원들한테 받아들여져서 거의 한 35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공동 수상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게 되게 미술계에서 화제가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굉장히 가까운 예로 지금 베니스 비엔날레 신호영 감독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기획하고 계시는 그 한국관이 주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행사가 연기된 시기에 경쟁보다는 협력과 공생을 강조해서 그 큐레이터스 컬렉티브라는 그 프로그램을 새로 런칭을 하셨잖아요. 그런 사례도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학교와 미술관에 있어서의 새로운 어떤 방향성이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커뮤니티, 이웃이란 말이 굉장히 지금 귀에 쏙 들어오고요. 다음으로 거꾸로 캠퍼스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요. 베니스 비엔날레 미래학교에 지금 저도 온라인상으로 좀 들여다봤습니다만 학습 쇼케이스라는 세션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지속 가능한 학교라는 파트를 제가 들여다보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저희는 학교 수업을 받으면서 가슴에만 담아두었던 일들을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공표하는 아주 그냥 그 속 시원한 그런 그 문구를 발견하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게 학생이 쓴 것 같아요. 학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고 학생들을 순위에 맞게 나열하는 그리고 현재 교육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뭐 선언 같은 그런 문구를 봤는데요. 슬로건인가요?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대담하게 느껴졌는데요. 거꾸로 캠퍼스 수업이 이렇게 이 슬로건의 내용처럼 현재 교육을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네, 그런 슬로건이 나오게 된 전반적인 학교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교육 과정에서 어떤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꾸로 캠퍼스가 그 지금 그 배경에 보이는 그 건물 4층, 5층에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데 종로구 대학로 그 해화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마 아까 그 엄유미 대표님이 소개하신 그 3층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작업, 뭐 탐색, 그 만남을 제일 잘 실행하고 있는 그 혜택을 받고 있는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배움의 여정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하는 아이들이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짧게 한 문장에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 배움의 여정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스스로 성장한다는 것일까? 그것이 미래학교가 갖는 교육의 어떤 가치들이 교육 과정에서 실현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2017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해온 선생님들과 함께 계속 고민하면서 만들어온 이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학교에서 우리는 삶의 주체성이라는 것, 아이들에게 정말 자신의 배움과 삶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것을 우리가 얼만큼 교육받고 살았을까라고 한다면, 이제 좀 더 이런 관점에서 학교의 어떤 그런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사실 공교육 자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교육으로, 또는 이제까지 실험되지 않았던 학교로서의 모습으로 시작을 했었죠. 어, 사실 우리가 가장 그 지식의 어떤 굴레에서 갇혀서 더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들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면, 이제는 좀 더 학생들에게 실제 성장을 돕는 방법이 뭘까라는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질문으로 출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이 지금의 교육이 앞으로 살아갈 그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들, 저희들은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고 좀 더 정의를 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거꾸로 캠퍼스가 이제 정한 미션은, 결국 우리가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그 학교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실제 그 역량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면서 역량을 다양하게 기관들마다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비슷하게 이야기들이, 논점들이 모아지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협력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들을 갖춰가는 것이 아닐까. 그럴 때 우리 학교가 택한 그런 교육의 방법은 프로젝트 학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정말 아이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어떤 학습의 주도권을 갖게 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것, 그것이 우리 학교라는 역할이 해야 될 기능이 아닐까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이런 교육들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은 선생님들의 목소리, 아이들의 목소리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잠재력을 발견하고 싶어하고, 또 사실 공부하고 싶지 않은 아이는 없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가설이었어요. 누구나 그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보는 학습, 그 과정에서 나의 성장과 우리의 성장을 함께 경험하고, 그것이 자신의 어떤 삶의 방향과 속도에 모두 보장받는, 존중받는 그런 교육들이 우리는 필요하다. 그게 바로 미래를 살아가는 미래의 다양성이라는 것과 굉장히 일치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의 학교에서 26년 동안 그 교직을 이제 경험이 있고요. 여기에 와서 5년 동안 또 새로운 교육을 하게 되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전의 교육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없앨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가 배움을 추구하는 9가지의 원칙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에서 이제 배움의 나이 때문에 학년이 정해지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또 이제는 협력하기에도 우리는 굉장히 뭐 인구 절벽 등등, 또는 앞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어떤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쟁보다는 협력적인 어떤 관계, 경험, 그리고 시험이나 성적표 같은 아이들의 어떤 그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개념의 역량을 측정하는 도구들. 아이들이 입학할 때 사실 그 선발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아이의 그 학습의 의지, 새로운 배움을 정말 여기서 해보고 싶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요.
기존의 학교가 갖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누구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졸업을 한다라는 것. 여기에 우리 학교에서는 1년에 4개의 모듈이라고 해서 쿼터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한 그 모듈이 보통 10주, 11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언제든지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또는 나아갈 길을 찾았을 때 엑시트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성장을 논의할 수 없다면 언제든지 그 다음 길이 찾아졌을 때 나아가는 것은 아이가 주도적으로 해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본 것이죠. 사실 뭐 정답이라는 것을 찾기보다는 목표를 어떻게 수정해 가고 그것을 자신의 성장으로 계속 만들어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요. 우리 학교에는 이제 교사, 선생님이라고 아이들이 부르지 않습니다. 쌤이라는 말도 안 붙이고요. 그게 어쩌면 배움에 있어서 절대적 권위보다는 좀 더 함께 배우는 그 학습의 어떤 파트너 관계, 그리고 어떤 교사의 역할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생긴 그런 변화인 거죠. 물론 아이들끼리도 무학년제다 보니까 나이가 16세에서 19세 또는 20세까지 한 테이블에 앉아서 프로젝트를 같이 합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도 좀 더 수평적인 관계, 배움의 질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닉네임을 사용하죠. 9번째에서 캠퍼스를 없앴다는 말, 어쩌면은 우리가 학교 안에서 모두 갖춰야 될 시설과 이런 것들을 미리 세팅하기보다는 실제 세상에서 배워가기 위해서 정말 실제 세상의 전문가들이 직접 일하는 곳에서의 그런 모든 그런 시설과 지역이 배움으로 확장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설로 캠퍼스는 가장 축소된 의미의 공간만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러한 배움을 통해서 지식 또는 역량이나 태도 부분에서 어떠한 성장들이 그 아이들에게 정말 21세기를 잘 살아가게 도울까 하는 그런 역량들은 계속해서 개발하고 그리고 측정하면서 아이들의 성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의 배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공간이라는 것을 봐도 함께 모여서 학습하는 이 공간 안에서 아이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팀과 함께 동료 학습을 해내면서 교사의 어떤 그 수업의 그 학생 주도가 일어날 수 있는 디자인 속에서 자유롭게 학습에 임하고 있죠. 같은 시간대에 찍은 사진입니다. 4층에서는 이렇게 주제 중심의 어떤 학습들을 프로젝트로 아이들이 하는 팀이 있다면 위에 상단 우측에 보는 것처럼 어떤 팀들은 직접 어떤 솔루션들을 위해서 키트들을 직접 지금 만들고 있고요. 또는 5층 공간에서는 외부의 전문가가 와서 교육을 받는 이런 다양한 모습이 동시에 일어나고 이 사진에는 없지만 외부의 공간에 가서도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곳을 잘 활용하면서 학습하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 구축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이 배움이라는 것, 우선 나를 바로 아는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학교의 역할은 그 다양한 아이들의 정말 세분화된 수요들을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가. 이것이 학교 혼자만의 할 일인가? 아니면 정말 좀 더 확장된 의미의 학교의 어떤 그런 개념들로 우리는 새롭게 미래의 교육들을 만들어가야 될까라는 것에서 이렇게 배움의 여정들을 설정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프로젝트 단계별로 자신을 알거나 협력을 배워가는 것에서 좀 더 탐색하고 시도하고 도전하는 경험들, 하지만 어느 정도 외부 전문가와 좀 더 고도의 또 다른 개념의 학습들을 이뤄가다 보면 끝까지 성공 경험, 작은 성공 경험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 경험들이 교육과정 안에서 여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아이들은 그런 욕구를 느끼더라고요. 정말 완성도가 높은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잘해보고 싶다. 그게 곧 자신의 나아갈 어떤 엑시트의 그 다양한 방향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뭐 좀 더 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대학이나 또는 혁신적인 아카데미 과정들을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직접 취업을 통해서 인턴십을 통해서 실제 배워가며 일하면서 배우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들을 실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결국 학교 안에서가 아닌 넘나들며 배우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다양성들은 미래 학교가 가져야 될 역할, 어쩌면 좀 더 개방적인 학습 허브의 역할들을 해내야 된다. 그리고 또한 끊임없이 과감한 교육 실험들을
해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전에 제한된 그 조심스럽게 교육이라는 것에 제한된 실험은 결국 제한된 결과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더 나아가지 못했다면 거꾸로 캠퍼스가 이런 확장된 개념의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게 된 것들은 어쩌면 끊임없는 이런 실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에 가장 초점을 맞춘 과정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해와랩 안에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우리는 외부의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거꾸로 캠퍼스가 추구하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길러낼 수 있는 교육 과정들을 계속 구축하고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 단위별 다양한 교육 과정의 변화들은 사실 학교가 하는 역할의 이런 허브로서의 역할, 다양한 분야별로 정말 외부 기관과 더 확장되는 그런 개념들이 앞으로 더더욱 필요하다고 보이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케어 또는 교육 공간으로서 어떤 교육 과정을 함께 논의하는 또는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모습들로 나타나더라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아이들은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없애는 과정, 시도하고 도전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아이들에게 좀 더 나아가기 위한 능동성, 프로젝트를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는 그런 마음들이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것이 곧 자신들의 생활의 습관의 변화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이 생활 습관의 변화라는 것은 사실 혼자만의 영역이 아니라 팀과 함께 프로젝트 안에 있으면서 팀과의 건강한 관계들을 계속 구축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생활의 변화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내 혼자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것은 없었지만 팀과 함께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변화가 만들어지면서부터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잘할 것인가 능력에 집중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재밌어요. 굉장히 역설적인 것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 힘들어도 재밌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 힘듦을 넘어서면서부터 아이들은 좀 더 자신이 무엇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의 배움은 그냥 교과서에 멈추거나 아니면은 시험이라든가 하는 그런 자신의 그 이전에 그 축소된 경험이 아니라 진짜 세상에서 내가 이 배우는 것 또는 내 혼자가 아니라 팀과 함께 프로젝트로 배워나가는 이 과정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장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아이들은 정말 굉장히 다양한 흥미,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개인 주제의 프로젝트의 이 제목만 보더라도 이미 자신이 꿈꾸고 더 배우고 싶은 영역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팀끼리도 사실 이 주제들이 정말 문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정의를 내리는 과정이지만 아이들은 자신이 실제 세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정의 내리는 과정에서 정말 어디까지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 능력들을 계속해서 검증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세상에다 펀딩을 통해서 프로젝트들이 정말 얼만큼 우리는 이러한 그 영향력이 있는지를,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펀딩을 통해 확인하는 그런 아이들도 다수 있고요. 이런 교육의 모든 그 과정들을 보면 결국 미래 교육이 무엇일까라는 마지막 정의를 조심스럽게 한번 내려볼 수가 있더라고요. 결국 지금의 교육을 받고 있지만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발견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올바른 정의를 내리고 그 실제적인 학습을 경험하면서 주도권을 갖게 되면 스스로 삶의 여정을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그것이 미래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작동할 것이다. 학교가 할 역할은 그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정의라고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의 컨텐츠에서 거꾸로 캠퍼스가 교과서가 없는 이유는
실제 아이들이 경험한 문제들을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다양한 리터러시 교육들이 더욱 확장시켜주는 도구로서 잘 활용됐을 때 아이들은 자신들이 잘 배웠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안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캠퍼스가 지향하는 이런 교육의 방향, 이것이 사실은 결과가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진화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주변에 이렇게 다정한 이웃들이 멋진 이웃으로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값지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엄현미 대표님에 이어서 지금 그 이성원 선생님의 그 이렇게 소개를 들은 이후부터 오늘부터는 이 마로니에 공원으로 사무실을 나가서 공원을 둘러보면 그 어린 학생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스스로 성장하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위해서 어떤 그 협력과 경험의 문제 해결 능력을 이렇게 스스로 키워가는 그런 굉장히 능동적 주체로서의 굉장히 아름다운 삶을 아름다운 미래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그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배우고 싶은 점이 많아요. 미술관 입장에서 미술관에 사실 교육 프로그램이 따로 있기도 하지만 그 아트 선재도 마찬가지고 백남준 아트센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어떤 그 교육이라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교육에 한정된 게 아니라 미술관이라는 기관 자체의 어떤 방향성하고도 굉장히 어떤 중요하게 그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나중에 이제 토론 시간으로 미루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백남준 아트센터와 아트선재센터가 저희 아르코 미술관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그 온라인 기반의 프로그램 아까 잠깐 언급은 했지만 다정한 이웃이라는 그 플랫폼인데요. 그 중에서 그 프로젝트도 공동체라는 의식에서 출발해서 또 협업의 방법론을 실험하면서 구축된 그 공통의 플랫폼이잖아요. 이렇게 또 자원과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그런 그 과정에서 우리 이제 그 만난 것이고 이렇게 그 운영 주체도 다르고 설립 시기도 다르고 또 규모도 다르고 다른 환경에서 운영되는 미술관이 이렇게 사회적 변화를 맞아서 이대로는 안 된다. 학교와 마찬가지로 위기의식을 갖고선 새로운 또 미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힘과 뜻을 모으게 된 건데요. 다정한 이웃 두 분이 각자 운영 중인 기관의 입장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어떻게 또 시작됐고 구성되었는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먼저 시작하실까요? 김혜주 관장님 먼저 김성훈 관장님 먼저 시작하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그 임근혜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다정한 이웃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저희 이제 백남준 아트센터의 이제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이 다정한 이웃에 참여하게 된 좀 그 핵심적인 저희의 방향성을 약간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기관의 그 비전이 이제 좀 경계를 넘어가고 또 이제 관계를 쌓아가는 이제 이런 것을 지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이 그 백남준 작가의 예술 세계, 백남준 작가의 사유로부터 온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저희가 이 비전 아래에서 어떤 핵심적인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이 공동의 삶, 또 공유의 기술, 매개의 예술 이 세 가지를 이제 핵심 가치로 삼고 특히 이제 저희가 2018년에 이 백남준 아트센터가 10주년을 맞이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2018년에 그 공공성, 공동체, 공유지 이런 대주제를 좀 그 해에 그 아젠다로 설정을 하고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 전시, 학술, 퍼블릭 프로그램들의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좀 담으려고 했던 어떤 원년
과도 같은 해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그 퍼블릭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메타 뮤지엄이라고 명명을 하고, 그 이제 메타라는 것이 약간 이 넘어서라는 이제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술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그 미술관이라는 개념, 그리고 실천을 좀 넘어서는 약간 그런 뜻으로 이제 메타 뮤지엄이라는 제목을 붙인 퍼블릭 프로그램을 했었었고요. 크게 이제 공유지 실험, 공동체 실험, 그리고 관점 실험, 이렇게 세 가지의 실험군으로 나누어서 거의 이제 연중으로 진행했던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이 메타뮤지엄이 저희가 메타뮤지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던졌던 질문은, 그러니까 미술관의 주인은 누구인가, 또 미술관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프로그램은 그 공유지 실험이었고요. 그 이제 참여자들이 그 백남준 아트센터 뒷동산에 이제 목재로 되어 있는 그 유닛으로 되어 있는 목재들을 직접 쌓아서 어떤 공간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구조가 아마 이제 건축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것 같은데, 오로지 이 목재 유닛으로만 상호 지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를 참여자들이 만들어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고, 실제로 어떤 이제 공간이 형성되어서요. 그래서 그 해에 한 몇 달간 그 미술관 관람객들 혹은 지역 주민들이 이 공간을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개방을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프로그램은 관점 실험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 최태은 작가와 함께 했던 워크숍이고요. 탈학습 워크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도 많이 얘기가 될 그 언러닝에 관한 워크숍이었는데요. 그 이쪽 왼쪽에 보시면 그 문자 통역을 저희가 이제 함께 진행하면서 했던 워크숍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자들 중에 이제 장애인 분들이 섞여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최태훈 작가가 이 워크숍을 진행을 하시면서 다양한 그 신체적인 활동, 이것을 통해서 이 미술관에서의 배움에 관해 서로 이야기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저희가 공동체 실험, 저희가 이제 다양한 커뮤니티를 백남준 아트센터의 커뮤니티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서 동료, 미술관을 가꾸어 나가는, 읽어 나가는 큐레이터만이 아니고 미술관을 쓸고 닦아주시는 그 미화 직원분들, 또 이제 보고 계시는 화면에서처럼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이 이 미술관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시 해설을 하는 도슨트 자원봉사자라든가, 도서관에서 사서의 역할을 해주시는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자원봉사자들 과 함께 그 2018년 공동체 실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미술관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과거에 활동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홈커밍 데이를 좀 마련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활동했던 경험, 그리고 미술관을 바라보는 그분들의 생각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해에 이제 저희가 이 공유지 주제를 가지고 역시 전시를 만들었었고요. 전시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전제가 이제 백남준의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 예술은 사유재산일 수 없다라는 그 이제 명제를 가지고 만들었던 이제 전시이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작품은 전시 참여 작가 중 한 명이었던 그 블라스트 스티어리라는 이제 영국 작가이면서 이제 과거에 저희 이제 백남준, 아까 그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백남준 아트센터 국제예술상 수상 작가이기도 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작품은 저희가 10주년 전시에 참여했던 작품은 게임 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공유지는 낯선 이와 대화를 시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 게임 세트를 가지고 이제 백남준 아트센터 부근의 지역사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 미술관 앞에 있는 그 화분으로 아주 유명한 그 이제 꽃집,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저희 미술관 근처에 아주 순두부가 맛있는 순두부 식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곳들을 찾아가서 이 지역사회는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미술관의 관람객이라고 잘 쉽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분들을 이 블라스트 시어리의 브랜치라는 게임 세트를 가지고 가서 대화를 하고, 게임의 규칙이 있긴 합니다만 이 게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낯선 이에게 찾아가서 말을 걸고 이 미술관과 관련된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지역사회에 대한, 커뮤니티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좀 깨는, 이제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8년부터 뭐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그때부터 이 공유지, 이 공동체 이런 주제를 가지고 19년, 20년 이렇게 이제 계속 사업들을 해왔었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이 코로나, 이 팬데믹에 영향을 이제 받게 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 저희의 그 탐구에 새로운 이제 관점을 또 필요로 하는 시기를 이제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의 영향 속에 이제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제들을 같이 성찰하기도 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예술과 미술관이 이 시대에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미술관은 도대체 사회에서 누구의 이웃일 수 있고 이웃이어야 되는가라는 이제 질문들을 가지고 작년 그 올해를 지나오던 가운데 이 아르코 미술관과 그 아트선재센터와 함께 이 다정한 이웃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정한 이웃 프로젝트는 이제 앞으로 두 분 임근혜 관장님과 김혜주 관장님이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지금 이미 이제 저희가 함께 공동으로 만들었던 그 방송 콘텐츠에 이제 저희 백남준 아트센터가 이제 어떤 내용을 넣고자 했는지를 살짝 말씀드리고 저는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백남준 작가의 이제 여러 이제 텍스트 중에 아까 뭐 이제 예술은 사유재산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이제 그 백남준 작가가 그 위성 기술을 이용을 해서 위성 예술을 처음 시도한 1984년에 많이들 아실 텐데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쓴 텍스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발견이란 새로운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대상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찾아내는 데 있다. 그래서 새로운 접촉이 새로운 내용을 낳고 또 새로운 내용이 새로운 접촉을 낳는 그런 이제 피드백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정한 이웃의 이 텔레톤 방송에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면서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처럼 이 새소년 밴드의 황소윤 그 보컬리스트인 황소윤님께서 이 백남준 작가의 이 굿모닝 미스터 오웰에 관한 이 부분의 이제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저희는 이제 이 다정한 이웃의 프로젝트를 이 백남준의 시대로부터 20년 30년이 지난 지금에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배드뉴데이즈 그 아티스트 콜렉티브께서는 지금의 이제 소통, 사실 그 우리가 이웃을 얘기할 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카드를 들고 직접
지역사회를 찾아가는 그런 이제 이웃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좀 유념해 봐야 될 것, 특히 이제 백남준 아트센터 그 기술과 예술이라는 대주제를 다루고 있는 미술관으로서 이 지금의 기술, 특히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 기술이 어떤 이웃을 맺고 소통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은유와 상징을 많이 넣은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이 지금 뉴 데이즈 아티스트 콜렉티브에서 굴절의 문화사라는 주제로 지금 그 보고 계신 화면에 그 배경에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백남준 작가가 직접 만든 비디오 합성기를 가지고 생방송을 했던 70년대 생방송을 했던 그 방송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언어로 말하면 다양한 그 필터의 효과가 일어나는 것 같은 이제 방송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그 많은 분들이 뭐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필터의 기능,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시는 것은 그 매드몬스터라는 그 어떤 이 대중문화에서의 현상과도 같은 그런 부분들을 이 배드뉴 데이즈 작가님들께서 그 백남준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 그리고 이 기술을 통한 소통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굴절과 왜곡, 이 굴절과 왜곡이라는 것이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안에서 그 기술을 통해서 생겨날 수 있는 소통에 있어서의 창의적인 방법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방송 콘텐츠들을 이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다정한 이웃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제가 가장 강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은 사실 다른 다양한 협업의 사례가 있고 연대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희 이제 다정한 이웃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먼저 정하고 다른 그 협업 같은 경우에는 전시를 같이 합시다. 아니면 심포지엄을 같이 합시다. 이렇게 이제 형식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협업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 다정한 이웃이라는 주제, 미술관이 다정한 이웃이 되고 싶다라는 열망, 이제 그 아래에서 출발을 하였고 그 주제 안에서 좀 형식을 이렇게 발명해내고 있는 협업의 형식을 발명해내고 있는 이 새로운 그 경험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오늘 이렇게 또 다른 형식으로 또 다른 새로운 이유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즐거운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훈 관장님 감사합니다. 김혜주 부관장님 또 아트 선재와 다정한 이웃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했죠. 한참 만에 다시 말을 시작하니 인사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트선재센터는 이제 90년대 말에 이제 한국 미술계가 그때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한편 이제 한국 미술계에는 큰 이제 변화의 시기였고 새로운 공간들과 미술관들이 많이 생기고 또 해외에서 유학하던 작가들이 되돌아오면서 좀 큰 전환기를 맞이했던 시기에 설립된 미술관이에요. 그 이후로 여러 이제 특히 전시 중심의 활동을 하면서 미술관이 해왔던 일들은 장르의 좀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다양한 뭐 건축이나 만화나 패션 등등의 장르들이 함께 소개될 수 있는 좀 다원적인 형태의 전시들을 소개했다는 지점과 그리고 국내외 새로운 작가들의 작업에 창작을 지원을 많이 했고 특히 또 특히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그런 이제 전시를 국내로 소개하거나 또 해외 한국 작가들을 혹은 전시들을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왔기 때문에 어쩌면 일종의 90년대 말 이후에 그런 글로벌리즘의 흐름에 상당히 부합하는 그런 미술관으로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역시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아트선재센터의 이제 전시들을 보고 어떤 특별한 감각들, 표현들을 보고 자랐던 그 세대의 일원이고, 그렇게 아트선재센터가 해왔던 그 당시에 특히 했던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인지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일하게 된 이제 2017년, 2010년대 후반의 어떤 상황에서는 그런 역할들, 그러니까 실험적인 예술을 소개하고 어떤 이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역할들이 그 사이에 한국 미술계에서 굉장히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기관들이 많이 생겨났었어요. 지금도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창작과 네트워킹, 전시나 그 작업의 지원만으로는 이제 미술관이 어떤 일종의 특화된 지점을 갖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훨씬 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진 곳들이 있을 때 이제 미술관은 이제 아트선재라는 사립미술관은 이제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를 좀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활동을 사실 저희는 여전히 지속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이제 전시와 프로그램의 차원에서 좀 사회적인 문제들, 고민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좀 더 공공적인 성격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워낙 죄송합니다. 특히 워낙 좀 작업들을 소개하거나 전시를 열 때 아트선재가 다소 좀 관객들에게도 그렇고 좀 장벽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가가기 쉬운 친숙한 미술관이라기보다는 그 미술계의 일원들에게 좀 더 접근하기 용이한 어떤 이제 작품의 설명이나 전시 설명 차원에서도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미술관이라는 인식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넘어서고 좀 더 열려있는, 또 접근할 수 있는 미술관으로의 모습을 좀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와 프로그램에 있어서 저희가 특히 뭐 생태적인 이슈들과 또 어떤 불평등함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비평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전시들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전을 기획함에 있어서도 물론 이제 작가들이 갖고 있는 형식적인 그런 뛰어남도 있지만 그 작품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의 어떤 시의성도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최근 몇 년간의 전시들을 조금 구성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뭐 사회적인 이슈를 다룬다라는 거는 사실 미술계에서 오랫동안 해온 일인데, 미술 안에 어떤 형식 실험을 좀 더 형식 실험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미술 작업도 있고, 어떤 메시지에 좀 더 집중하는 작업들도 있을 텐데, 이제는 이런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문제를 좀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이런 팬데믹을 통해서 그런 질문들이 너무 부각이 되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미술관이라는 그 임근혜 관장님 말씀하신 그 근대 이후의 시스템이나 어떤 이제 경쟁 기반의 경쟁적인 활동을 비롯한 어떤 시스템이 이제 팬데믹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매우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여기에 이제 미술관은 어떻게 답하고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라는 게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되어서, 단지 어떤 좋은 작업을 소개하는 공간만으로는 이 역할이 이제 부족해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갖고 있던 차에 작년에 팬데믹이 터지면서 이제 질문이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진, 어떤 컨텐츠를 가진 작업을 소개하느냐에서 일의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결국은 보여주는 컨텐츠의 문제, 이 이면에 어떻게 이 기관이나 이 조직이 작동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좀 심화된 것 같고, 작년에 팬데믹을 거치면서 저희 미술관은 그 홈워크라는 온라인 프로젝트를
5월에서 11월까지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팬데믹이 발생하고 이제 이 질병에 대해서 잘 모르던 시기에 정말 저희도 락다운이 생기고 미술관이 활동을 멈출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감이 발생했을 때, 그렇다면 이제 이 미술관의 활동을 우리는 어떻게 지속해야 하느냐? 왜 지속해야 하느냐? 그렇다면 미술관의 유효한 활동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전시를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서 보여주기보다는 저희가 어떤 갖고 있는 컨텐츠들을 혹은 이제 새롭게 이 상황에서 갖게 되는 작가들의 질문들을, 창작자들의 질문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이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글이나 이미지 등 위주로,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전시를 온라인 전시로 옮겨서 소개하지 않는 어떤 방식의 창작, 아카이빙, 공유 등을 고민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미술관의 기존의 인원들은 어떻게, 구성원들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의 이제 연장선에서 이제 백남준 아트센터도 역시 작년에 그 팬데믹을 거치면서 또 아르코 미술관도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되었고, 동시에 전시를 온라인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전시 중심의 미술관 활동이 아닌 다른 방식의 미술관 활동을 상안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저희가 몇 번의 이제 만남을 통해서 공감을 하게 되었고, 이 다정한 이웃이라는 사이트를 하나의 이제 공동 공간으로 설정하면서 지금 프로젝트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저희가 그 아트선택센터가 이 텔레톤에서 참여했던 작업은 기존의 저희의 전시들 중에서 특히 이민과 이주, 경계의 문제를 다뤘던 작업들에 대해서 시인인 오은 선생님과 한국어로 비평을 하는 일본인 비평가인 콘노 유키 씨, 이 두 분이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 지난 한 3, 4년간의 저희들 작업들 중에 특히 이제 이민자 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 토크에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제일 한국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던 코키 다나카도 있었고, 지금 전시가 진행 중인 제인진 카이젠의 작업도 역시 이제 디아스포라 상황에 놓인 한국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었고, 그런 제가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지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첫 번째 작업은 이제 그 프란시스 알리스의 전시. 이분은 특히 보이지 않는 국경과 분쟁의 지역에서 많은 작업들을 해오신 분이고, 이분의 작업에 대한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저희가 작년 말에 했었던 먼지 흙돌이라는 전시였는데요. 차학경, 알렉산더 우가이, 그리고 피아 아르케, 부슈라 칼릴리 4명의 작가가 참여를 했고, 특히 이주의 상황에서 여러 언어를 습득하면서 생기는 그런 특별한 감각이 텍스트로 혹은 시각적인 작업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중심으로 이제 이주와 언어라는 키워드로 진행을 했던 작업이 전시였어요. 이 전시를 하면서 저희가 그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기획을 했었는데, 그 교육 프로그램이 나의 말 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계신 한국으로 이주하신 분들 혹은 이미 이주를 다른 나라로 했던 경험을 갖고 계신 한국 분들을 초대를 해서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었기도 했기 때문에 일부러 1대1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께
그분들의 언어로, 그분들의 모국어로 이제 통역자를 대동하고 전시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이게 보통 이제 전시 소개를 하거나 도슨트를 할 때 좀 다소 일방적으로 전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경우에는 조금 워크숍 형태로 진행을 해서 처음에 하나의 지도를 두고 이분들이 이동했던 경로를 표시하면서 이야기를 하시게 초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시를 소개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분들께 자신의 언어로 자신이 나누고 싶은 글귀 혹은 노래를 들려달라고 말씀드리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기록 영상을 기반으로 두 분의 패널이 이야기 나누셨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저희가 이스탄불 비엔날레의 초대로 저희 건물 외벽에 설치를 했던 배너인데요. 이 프로젝트 자체가 어떤 이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그런 여러 질문들을 담고 있는 배너들이었어서 그 배너들을 이제 공유하면서 이제 두 분이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었는데, 물론 이웃이라고 말하면 이제 다정한 이웃 혹은 이제 가까운 누군가, 또 친밀한 누군가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여전히 누군가가 나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때로는 불안, 때로는 부담 등을 갖고 이제 복합적인 감각을 갖고 있어서 항상 공유하고 무언가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생각하지만 또 큰 두려움을 안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잘 짚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텔레톤에 참여하고 지금 다정한 이웃이라는 세 개의 기관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세 기관의 관장님들, 그리고 참여자분들, 그리고 저희 미술관의 경우 조희영 큐레이터와 문정현 에듀케이터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즐겁게 일을 진행하고 있지만, 또 세 기관이 각각 또 다른 일의 방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하면서 서로 저희가 갖고 있던 방식들을 좀 내려놓고 또 수용하고 또 다른 기관에 일하는 방식에서 배우기도 하고,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던 어떤 내부에 일하는 관습이나 뭐 어떤 이미지의 선정 방식,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또 그리고 또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진행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일들로 좀 어떤 외부에 대해서 또 타인에 대해서 혹은 타기관에 대해서 좀 더 포용하는 방식들을 저희가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 조직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쉽게 하나의 견고한 성을 쌓을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일의 방식과 시스템을 바꾸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어떤 막을 좀 더 유연한 막, 서로 침투 가능한 막을 만드는 것들을 배우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C 프로그램, 거꾸로 캠퍼스, 그리고 다정한 이웃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와 미술관이 어떻게 사회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까 김성은 관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백남준 작가 인용하셨는데, 접점에서 일어나는 굴절과 왜곡을 통해서 어떤 창의적 방법론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지금 저희가 한 모든 그 프로그램 실험들에 해당하는 말 같습니다. 어떤 당장 결론을 맺고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정답은 없지만 질문하고 상상해보는 시도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새로운 연결점을 찾아간다는 것이 사실 이런 실험들의 방법론이면서도 또 목적 자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런 그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몇 가지 질문을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속적 지금 사실 공통적인 저희의 그 어떤 이웃이라는 공동체라는 말로도 축약될 수 있는 그런 공통의 그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다른 사회적 존재들 간의 새로운 접점이 만들어지고 연결망이 생기고 여기에서 대안적인 가치와 방법이 생산된다는 그런 것은 어떤 단일한 가치 체계를 부정한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의미에서 거꾸로 캠퍼스와 다정한 이웃의 어떤 공통점이 스타가 없다는 것, 1등 혹시 스타가 없고 주인공이 없다는 게 사실 공통적인 특징 같아요. 대체로 학교에서는 뭐 우등생이나 장기가 있는 특기생을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또 미술관도 뭐 소장품을 구입한다든지 또 전시를 연다든지 하는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가지고 또 뭐 시장 가치라든지 미술사적인 지위가 주어지는데요. 이런 그 미래학교와 또 미술관이 그간의 학교와 미술관을 지탱해온 이런 성과적 지향적인 시스템이 이런 그 새로운 실험에서는 폐기되어야 한다는 걸까요? 엄현미 선생님께서 먼저 답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와, 네,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올 네. 줄 몰랐네요. 제가 거꾸로 캠퍼스는 사실은 이성원 선생님만큼 가까이에서 학생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작년에 졸업한 학생들을 인터뷰하는 프로젝트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 각자 나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들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친구들이 어떤 학교에 있느냐에 따라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혹은 어느 대학을 갈 만한 아이, 혹은 이거를 잘하는 아이라고 알려줄 수는 있었겠죠. 근데 그 무엇을 잘한다의 어떤 선택지가 사실 많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몇 가지의 딱 눈에 띄는 선택지가 없을 경우에는 그럼 학교에서 나의 자리는 무엇인가라고 고민을 했었다면 거꾸로 캠퍼스를 졸업하고 이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내 길을 막 번쩍하고 다 찾아서 나간 거는 아니지만 그런 자신감을 갖고 나갔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관심 있는 게 생기면 뭘 해야 될지 알겠다. 근데 관심 있는 거를 한다고 해서 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하다 보면 꼭 망하더라. 근데 망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다라는 얘기를 들은 게 제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스타가 없다라는 것도 일맥상통하겠지만 다양한 나의 길을 찾는다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길을 따라가느냐 마느냐의 선택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경쟁 속에서 이 좁은 이미 잘 포장된 길에 못 들어가는 어떤 열패감도 있겠지만 반대로 내 길을 찾는 것은 지도에 아직 없는 그리고 내가 어디서 출발해야 되고 어떤 경로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외로움과 어려움을 또 겪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아까 이성원 선생님이 발표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런 어떤 스스로가 알아보려는 능력, 또 자신감, 경험,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가지고 사회로 나가는 것이 사실은 백지일지라도 어떤 지도를 갖고 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술관이든 박물관이든 도서관이든 또 다양한 어른들이든 정말 이미 다양하게 어떻게든 길을 찾아서 살고 있는 그 어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소중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대답을 해볼까 합니다. 네. 또 같은 질문에 대해서 또 말씀 이어가실 분들은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경쟁이 없다는 것, 이미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가 우리가 맞이하는 시대가 굉장히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존중된 개인의 다양성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으로 발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뭐 영상이나 음악 뭐 다양한 분야로 확인되잖아요.
근데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가 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고 유튜버 뭐 다양한 그 직업군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본다면 사실 우리까지 그 존재론적으로 볼 때 개인의 가치, 잠재력에 굉장히 좀 집중하기보다는 경쟁의 어떤 그런 결과물에만 더 집중하지 않았었나. 근데 이제는 다시 존재론적인 개인의 가치와 더 나아가서 그 관계론적인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그 역동성이라는 것, 이 두 개를 어떻게 공존시켜 나갈까? 교육이 이거에 접점을 만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학생 뭐 청소년들에게 또는 성인에게 그 협력적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동료를 통해 성장한다는 그 가치의 깨달음이라는 것이 종국적으로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길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이제 그 선재 아트센터 부관장님이나 또는 백남준 그 아트의 그 관장님 말씀 들으면서 또 어제도 오디오북 거기 들어가서 이제 들으면서 또 세 분이 그 편지를 이렇게 쓰신 그 읽으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굉장히 그 치열한 고민들이 이제 세 분이 중심이 돼서 가져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많이 이해했는데 결국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그 미술관을 방문하는 모든 주체들에게 사실 작가가 작품을 통해 던지는 삶의 그 다양한 질문을 능동적으로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이었구나. 우리가 그 역할을 조금 더 잘 수행하게 아니면은 지금 팬데믹에서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개인의 가치가 관계의 사회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이 우리의 앞 시대 변화라면 미술관도 역시 그런 플랫폼의 기능을 이 세 분의 고민처럼 더 잘 하게 되지 않을까? 결국 그런 감상자가 단순히 미술을 이렇게 관람하는 관람자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그 성장하는 또 다른 역할을 해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그 취지를 너무 잘 이제 네, 담아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이런 어떤 그런 새로운 방향성에 중요한 거는 수평적인 관계들, 그리고 그 어떤 능동적인 연결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존의 미술관이라는 게 어떤 큐레이터십 이라는 뭐 지역 장르 매체적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런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 학교도 마찬가지로 교과목별 교사의 가르침을 일반 하향식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게 보통 일상적인 구성이잖아요. 일상적인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학교하고 미술관은 어떤 일반적인 대중보다는 어떤 우월한 전문 지식이 꼭지점을 이루는 그런 구도라고 한다면 거꾸로 캠퍼스나 다정한 이웃 같은 경우는 참여자 간의 아이디어가 또 다른 참여자의 아이디어라고 이어지고 어떤 글쎄 그러면서 이제 협업이라는 그런 공동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런 어떤 방식을 실현하는 방법론이 사실은 저희 이제 다정한 이웃의 취지이기도 했습니다. 방법 자체가 정말 목적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그 식의 저희가 방식에서 사실 아까 김혜주 부관장님도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이런 참여하는 직원들이 참여하면서 스스로 이 새로운 방식을 이제 익히고 이런 어떤 공동의 활동을 한 감각을 익히는 그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흥미를 느낀다고 하셨는데 이런 과정에서 그 기존의 어떤 전문가, 선생님, 교사, 예술 감독, 큐레이터의 역할이 단순한 지식 전문성의 전달자가 아니라 아까 염민물 선생님이나 또 이성원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협업자나 어떤 조력자라는 표현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미술관에서도 이런
어떤 관계의 변화들이 이루어질까요? 이거는 김혜주 관장님과 김성은 관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관계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미술관 내부에서 작동하는 그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미술관들이 많이 자리를 잡았고, 미술계 이제 제도의 어떤 일하는 방식들이 딱 정해진 것 같아요. 그 지원도 그렇고 레지던스도 그렇고 미술관도 서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업무를 위한 업무들을 이제 진행을 위한 어떤 실행을 위한, 그러니까 창작과 전시를 중심으로 한 활동으로 진행을 되다 보니까 뭐 좀 긴밀한 협업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 근본적인 이 창작 활동의 뭐 의도랄까 이런 것들 점검해 보는 것들을 자꾸 이제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업무 방식을 다시 혹은 내부 조직의 어떤 그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 어떻게 바꿔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대로 가다간 이런 어떤 그 하나의 제도로 방식으로 굳혀질 것 같다. 이런 위기감이 있고, 이런 이제 다정한 이웃 프로젝트나 뭐 전시 중심이 아닌 다른 활동이 그 다른 방법론들을 한번 실험해보는, 탐색해보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관객을 향해서인데, 저희 다정한 이웃의 좀 하나의 또 내부 모토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제 포용적인 미술관이 될 것인가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술관들 사이에 어떤 경쟁적인 더 빨리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미술관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그 질문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자라는 지점도 있고, 또 이 포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관객들을 생각해 본다라는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술은 좀 어려운 것으로 넘어가게 되는, 좀 여겨지게 되고, 좀 아직까지도 미술관에 오는 것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뭐 그렇다고 이제 미술관이 반드시 어떤 컨텐츠를 쉽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 작가들이 갖고 있는 그 창작의 방법론과 거기서 그 함께 발현되는 어떤 고민들을 잘 공유할 수 있는, 매개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우리가 지금까지 접근하지 않았던, 미술관으로 오지 않았던 관객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다가가서 좀 만나는 방식이 필요하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그 보여드렸던 영상의 그 이미지의 나의 말 나의 집이라는 프로젝트의 경우, 저희가 아주 신나게 이렇게 다양한 그 외부에서 이주하신 분들을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커뮤니티들의 메일을 보내고 공지를 했지만 사실은 참여하겠다고 나서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네, 그게 아무리 저희가 좋은 의도를 뭐 갖고 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뭐 공지를 여는 것만으로 이 관계가 생기지 않는 거구나. 이 좀 다른 여러 방식의 또 점진적인 미술관에 오지 않았던 분들을 향한 어떤 방법론들을 개발해야 이것들이 진행이 되는 거구나.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미술관이 이런 것도 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걸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좀 더 포용적인 관객을 향한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미술관 내부의 조직의 운영 방식을 바꾸는 것, 이 두 가지 차원의 변화가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뭐 기관 간의 협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절차적으로 복잡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성과주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또 굉장히 복잡한 또 이렇게 묘한 경쟁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사실 프로그램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없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굉장히 잘 운영될 수 있는 게 이런 팬데믹이란 좀 특수한 상황도 있지 않나 합니다. 좀 더 누구나 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좀 동지의식을 느끼는 연대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이성원 선생님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그 어떤 협력 경험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 뭐 그것을 위해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자기주도적인 어떤 자기주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사실 조금 저희 같은 이제 제도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경험에서는 특히 이제 미술관 큐레이터에게는 이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책임만 부여되고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 제도권에서 검증되지 않은 어떤 실험들을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 상황에 대한 책임, 그리고 또 소기의 정량적인 성과를 또 보여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책임 등등, 뭐 극단적으로는 또 뭐 조직을 떠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또 작가나 큐레이터 관리자 사이에 또 드물지 않게 또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자기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의 관리자, 책임 운영자가 어떤 그 뭐랄까 리더십을 또 보여줘야 될까 하는 고민을 또 갖게 됩니다. 아까 근데 뭐 그 이성원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백남준 작가님이 또 아까 또 말씀하신 가운데도 저희가 답을 찾아볼 수 있긴 하지만 노하우를 좀 들려주시겠어요? 엄은미 선생님이나 이성원 선생님께서? 누가 먼저 말씀? 아무래도 네. 협업하면은 거꾸로 캠퍼스 아니겠습니까? 먼저 아, 말씀. 네. 네, 지금, 네. 어떻게 보면 교사의 협업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사실 어떤 학생이 저번에 물어보더라고요. 한 반년 이상을 거의 1년 가까이 돼가는 친구인데, 아니, 에코, 저희들은 저도 이제 에코라고 그냥 부르거든요. 학생들도. 에코, 아니, 학교의 전체 교육과정과 이 구성도는 누가 만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들이 같이 만들었지 계속 쌓아온 거야.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도 그렇게 일하고 있잖아. 너희들도 그렇게 학습하고 있잖아. 사실 아이들도 팀의 리더가 있지만 그 리더가 모든 걸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구성원들끼리 대화,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 대화들을 해요. 아까도 그 김성훈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발견이라는 것이 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게 어떤 발견이라는 것이 그 기존 대상과의 컨택이라고 하셨고 그 접촉이 결국 새로운 발견을 끌어낸다고 했을 때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한 과정들이 워크숍이라든가 매번 하는 회의들 그리고 그 지칠 줄 모르는 사실 지치긴 하죠. 하지만 지칠 줄 모르게 진행되는 그 회의 속에서도 끊임없이 더 나은 최적의 조건이 무엇일까를 찾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해요. 어쩌면 그 고민이 빨리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더 최적이 아니라면 다음 회의까지 또 미뤄서 마지막 데드라인까지 우리가 이것이 정말 최선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잘 선택된 부분인가에 대한 검증을 하고 끝나고 나면 또 다시 한번 워크숍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한 것에 대한 혹시 놓친 것이 잘된 것이 아니면 아쉬운 것은 없는지 앞으로 수정하고 리뉴얼할 부분은 없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 자체가 학생들의 팀 프로젝트에서 학습하는 과정과 상당히 한다라는 걸 느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교사나 학생이나 누구나 정말 호기심을 갖고 있는가 그 일 자체에서 그거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수록 좋은 질문을 스스로가 만들어내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문도 해보고 그런 질문을 교사나 학생이나 어떤 일을 하거나 학습을 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서로의 합의와 동의가 됐다면 이제 직접 경험만 하는데 아까 이제 걱정하시는 게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굉장히 많은 가치 있는 일 중에 한두 개 망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시도하고 그것에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 서로가 동료로서 또는 훌륭한 비판적인 동료 그리고 어떤 큐레이팅이든 어떤 일이든 함께 해나가는 그런 동반자로서 다음 어려운 것을 더 도전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숙달된 성공 경험들이 마찬가지로 직원들도
계속 구축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험을 그러니까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험을 적극적으로 열어주고 나눠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결국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굴절과 왜곡을 오답이라고 버리지 않고 계속 지속적인 이 협력망 아래서 연결망 안에서 계속 쌓아가는 그런 게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사실 근데 또 이런 그 협력 그 연결망에 대해서 조금 그 이렇게 방향을 좀 달리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최근에 이제 저희가 뭐 팬데믹 때문에 더욱 이제 그 온라인 매체 사용이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잖아요. 특히 이제 미술관 쪽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전시장을 아예 폐쇄하는 기간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좀 완화되긴 했지만 이제 전시장을 제한 관람을 하고 예약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좀 불편함이 있어서 아직까지 또 뭐 동영상이라든지 가상현실을 이용한 이제 대체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실물을 저희는 이제 이 오브제 실물 물리적인 오브제가 되게 중요한 그 기관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그 전시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쪽이 좀 지배적인 의견이기는 해요. 근데 또 역설적으로 온라인 소통이 편의상 양쪽으로 또 증가하면서 오히려 그 반대로 물리적인 교류나 접촉의 기회에 대한 갈증이 또 커지고 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 그 퍼포먼스를 이제 주로 하는 그 티노 세갈이라는 작가를 인용을 하자면 그 퍼포먼스라는 그 일시적인 행위가 작가와 관람객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밀접한 어떤 친밀한 만남을 갖는 일시적인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소통의 경험과 질의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그 소통의 기술을 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서로 보완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통의 매체 기술을 또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또 필요성을 또 느끼게 됩니다. 이게 공동체라는 어떤 개념과 그 운영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 존재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김성원 관장님께 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데 작년에 또 김혜주 관장님이 또 스피커로 참여도 하셨는데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전 지구적 감염병의 위기라는 타이틀을 걸고 온오프라인이 연결된 세계에서 미술관이 숙고되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움을 열었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주제와 오늘 토론 주제와 관련해서 나왔는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심포지엄의 제목이 그 미술관 없는 사회, 어디에나 있는 미술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임근혜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물리적인 건물로서의 장소로서의 미술관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면,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런 제목이 나오게 된 좀 더 이제 근원적인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특히 이제 작년에 그 코로나라는 감염병의 실체를 알지 못하여 이제 온 인류가 당황하고 있던 그 시기에 정말 긴급한 사회적인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이제 그 안에서 미술관에 대한 논의는 정말 거의 맨 끝이라고 저희는 느껴질 만큼 그 긴급한 순위에서 뒤로 밀려난다는 것을 저희가 뭐 몰랐던 바는 아니지만 이제 새삼스럽게 각성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심지어 이제 미술관은 없어질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미술관이,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미술관이 이제 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야,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심지어 이 미술계 안에서도 그런 의견을 만들어 갔던 이제 부분들이 커가지고, 정말 그러한가,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이제 더 이제 나아가서는 그동안의 미술관이 어떠하였길래,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길래 이런 지금 정말 전 인류가 누구도 예외 없이 이제 고민해야 되는 감염병의 시대에 이제 미술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조직했던 심포지엄이고요.
이제 사실은 오늘 나왔던 말씀들이 그 상당 부분 그 심포지엄에서 다루어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장 단순하게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런 줌 웨비나라는 형식으로 모여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세미나실에 모여서 이런 자리를 가질 때와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가라던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이런 그 정신을 집중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앉아있는 이런 이제 신체적인 경험도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그 이제 경험적인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 지난 1, 2년을 통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온라인이라는 환경과 오프라인이라는 환경을 이 미술관이 같이 운용을 해야 된다면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관람객의 경험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방식, 그런 것들의 어떤, 그러니까 해왔던 실천들을 다 폐기하고 새로운 것을 한다기보다는 이 축적되는 과정의 가치를 좀 공유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어떤 그 예술을 핵심에 두고 있는 그 안에 미술관에 어떤 건강한 힘이 있다. 아까 학교에 대한 건강한 힘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술관이 그런 건강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믿음을 좀 사회에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사실 사실은 저는 대화를 나누면서 준비한 질문들도 있지만 또 이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더 많이 떠오르는 질문들이 많았어요. 사실 지금 지금 이 시간이 토요일 오전이긴 한데 너무나 지금 빨리 시간이 이제 흘러간 느낌이었고 그래서 좀 더 많은 말씀을 나누지 못한 건 너무 아쉽지만 우리가 대학로의 이웃, 또 미술관의 이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대화가 어떤 이런 새로운 어떤 미술관과 학교의 방향을 또 모색하고 타진하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의 이런 관계의 시작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은 좀 지금 모신 선생님들의 마지막 이 서로의 프로젝트에 대한 리뷰 내지는 코멘트, 서로의 실험에 대한 기대나 덕담으로 아쉽지만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순서대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엄은미 선생님, 대표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해서 작년과 재작년만큼 많이 생각해 본 시기가 있었을까 싶고요. 그리고 미술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직도 조금 예약으로만 받을 수 있는 어떤 한계를 안고는 있지만 저는 작년 첫 해에는 모두가 정말 패닉해서 공공성을 가진 공간들이 모두 닫아야 했다면 올해는 조금 서로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역설적으로 어떤 이런 아름다운 공간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귀한가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모두가 너무 놀랬고 그래서 모이는 것이 모두 위험하니 일단 닫자였자면 그러고는 자 우리 온라인으로 회의도 하고 학교도 가고 다 할 수 있잖아 라는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정작 인간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경험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고 가장 아쉬운 것은 우리 어른들은 그 경험이 뭔지를 알고 지금 놓치고 있지만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그 아름다운 경험들을 너무 잃고 있구나라는 게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고 그래서 도서관과 미술관과 박물관들이 지금은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어주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요즘 미술관 가는 빈도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귀한 걸 알고 나서. 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난 다음에 저희가 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오프라인이 얼마나 귀하고 거꾸로 온라인은 얼마나 많은 전에는 접근하지 못했던 사람들한테 열어주는지도 알았고
오프라인이라는 경험이 그냥 무람 없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으니까 무엇이 온라인이 되고 무엇은 오프라인만이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오프라인 경험이 너무 당연한 게 아니라면 정말 좋은 경험이 되려면 굳이 모여야 하고 굳이 가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경험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함께 누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또 많은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다정한 이웃 같은 시도도 하시고 온라인의 시도도 하시면서 또 이 아름다운 공간을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도 이렇게 열어주고 계시는 미술관에 계신 관장님, 부관장님께 이용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한 명으로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이 기회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성원 선생님 마무리 코멘트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저에게는 작가의 그런 축적된 경험, 그 시간이 그 미술관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지 않았나 하는데, 사실 그 온라인 상에서 이게 그 요새는 뭐 오큘러스에서 만든 VR 기기나 또는 다양한 AR 이런 그 프로그램 앱을 통해서도 미술관, 박물관을 만난다고는 하지만,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책에 그 로스코라는 작가의 작품의 그 면과 손으로 이루어진 작품만 봐도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 과연 디지털 도구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복제는 복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오프에서 제대로 수행하는 그런 또 다른 그 효율성,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매체의 기술은 발달을 이루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중요한 지속성과 보편성의 가치는 여전히 살아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아마 우리의 교육도 그런 면에서 온라인이 갖고 있는 그전에 잘못된 경험들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정말 잘 작동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커뮤니티들을 아마 계속 등장시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갖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그 다정한 이웃과 그리고 또 참여해 계신 우리 멋진 이웃, 저는 멋진 이웃이라고 갑자기 오늘 붙여봤는데 함께 계속해서 이런 기대하는 미래를 나란히 걸어가면서 실험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들로 채워졌다는 것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김성훈 관장님. 네, 아까 코로학교의 학생들 프로젝트 중에 예술 작품을 큐레이팅하는 일에 관한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포스터를 봤는데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저희 미술관들도 사실 뭐 큐레이터 되기 뭐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뭐 모르긴 몰라도 거꾸로 학교에서 했던 학생들의 프로젝트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큐레이터 되기 프로그램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발상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그 엄유미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공간에서 그 학생들이 작업하고 탐색하고 만나는 과정을 관찰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이제 학예사들과 함께 어서 빨리 대학로에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새롭게 접속할 수 있는 이런 그 지점들, 전면들을 조금 넓히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다음에 다시 뵐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김혜주 부관장님. 네, 저 역시 그 도서관들 또 이제 막 사춘기의 아이를 겪고 있는 아이 엄마로서 그 청소년이라는 그 특수한 감각을 갖고 있는 이들에 대한 공간이 딱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들을 위한 어떤 공간을 설계한 곳이 있다라는 것이 반가웠고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성원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그 학교의 운영 방법들도 굉장히 많은 영감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미술관이
활동하는데 혹은 미술관이 꿈꾸는 어떤 변화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참고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시라는 형태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물리적 공간 안에서 직접 감각할 수 있는 작업을 소개하는, 경험하는 것의 가치를 깊이 인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런 물리적 공간이라는 것, 미술관이 굉장히 침투가 불가능한 딱딱한 제도로 변화가는 것에 대한 또 약간 불편함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런 캠퍼스 없는 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 가상 공간으로 완전히 뭐 이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좀 다양한 곳에서 그런 서로 연결된 장소들 과 함께 어떤 그 활동을 구축하신다라는 의미에서 미술관도 그런 물리적 공간이 없는 어떤 미술관도 상상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좋은 기회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뻤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어제 어떤 지방에서 열린 국공립 미술관들의 큐레이터의 모의 포럼이라는 곳에 가서 참석을 해서 전시 담론에 대한 발제를 했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 다정한 이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미술관들이 이런 그 미래의 어떤 새로운 방향성을 고민하고 모색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어떤 귀를 기울이는 그런 그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어떤 태도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정말 실감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훨씬 더 유연하고 열린 마음으로 앞서서 그 교육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이 사회 시스템의 어떤 새로운 방향을 이렇게 실험하고 계신 또 두 분 선생님을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또 저희와 같은 미술관이라는 요 영역에서 함께 또 손을 잡고 나아가고 있는 또 두 분 관장님, 부관장님을 모시고 서로를 소개시켜드리고 연결시켜드리고 또 그렇게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마련해 주신 또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의 신혜원 감독님 감사드리고요. 아쉽지만 대학로의 이웃과 그리고 미술관의 이웃, 멋진 이웃이 함께한 2021년 베니스 비엔날레 미래학교 11번째 생성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